죽음을 마주한 자의 희망사세. 정명훈 지음. 살아있다는 달콤한 말. 정명훈. 대원 외고와 서울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KBS 기자로 사회부, 경제부, 국제부 등을 거쳐 디지털 뉴스 팀장으로 일했다. 현재는 문화복지부에서 교육행정팀장을 맡고 있다. 우울증을 겪고 정신과 치료와 더불어 마라톤에 입문해 풀코스 3회를 뛰면서 회복했으나 2018년 가을 혈압암 중 하나인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사기라는 진단을 받았다. 항암과 방사선 치료 끝에 현재는 눈에 보이는 암은 없는 상태로 추적 관찰 중이다. 몸과 마음의 면역력을 높이는데 걷기가 최고라고 생각해 주변에 권하고 있다. 지원책으로 암 완치로 여행하는 우리를 위한 안내서와 번역에 참여한 책으로 자연요법 종량학이 있다. 살아있다는 달콤한 말. 들어가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이 말은 미국의 소설가 레이먼드 카버의 소설 제목입니다. 생일 케이크를 주문한 엄마. 그러나 아이는 생일날 아침 뺑소니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빵집 주인은 그런 사실도 모른 채 톡촉 전화를 합니다. 케이크를 가져가라고 말입니다. 후에 빵집을 찾아간 부모는 비정하다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말수가 적은 빵집 주인은 이럴 때는 뭘 먹는 일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될 거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븐에서 따뜻한 계피 롤빵을 꺼내 건네줍니다. 마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롤빵이 위로가 힘이 됐을까요? 이 부부는 먹을 수 있는 만큼 빵을 먹으며 빵집 주인과 아침까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짧은 소설은 끝을 맺습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의 부모는 식사도 그르며 황망해야 하다 아무 잘못 없는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이 소설에서는 빵집 주인이 그 대상이 됐습니다. 때로 원망할 사람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야만 잊고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론 그저 단순한 위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야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식사도 목 뒤로 넘기지 못하는 슬픔, 그러나 잠시 주의를 돌리는 행동으로 감정의 선을 한번 끊어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몸의 허기를 달래자 삶의 허기도 채워지는 것입니다. 2015년 우울증이 저를 마비시켰습니다. 2016년 정신과 치료와 더불어 한 마라톤으로 제자리를 찾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다시 혈액암 중의 하나의 림프종으로 말 그대로 죽을 만큼 아팠습니다. 그리고 2019년 본 완전 간해라는 감사함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수면장애, 부심, 부전 등 항암 치료의 부작용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경험과 그 뒤 계속된 삶 속에서 별것 아니지만 도움이 됐던 일들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SNS에 올렸던 그 당시의 글을 기반으로 정리했지만 많은 부분을 기억에 의존한 만큼 더해진 것도 빠진 것도 있습니다. 우울증부터 암까지 모든 것을 혼자 감내하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혼자만의 싸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물에 빠졌는데 이끼가 가득한 벽을 손톱으로 파고 올라왔습니다. 구조 요청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보가 되기로 했습니다. 마라톤의 매력은 키르케고르의 단독자 또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제목이기도 한 1인칭 단수로 존재할 수 있는 세계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롯이 나 혼자로 버텨내고 싶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겨내는 과정에서 조금씩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인연도 모두 새롭게 느껴지고 또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마음의 여유라는 공간이 그때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질서의 소우주가 생겼습니다. 이제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개인의 경험이 보편성을 갖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정서적인 유대는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제가 내미는 손이 작은 환대를 받는다면 더 없는 영광일 것입니다. 뭔가 먹는 것이 도움이 되었던 것처럼 막 나온 따뜻한 빵의 그 온기처럼 말입니다. 두 발로 우울을 밟아 나갔다. 몸이 아픈 것은 아니었다. 몇 해 전 늦은 가을날 아침 침대 위에서 몸을 일으킬 수 없었다.
신경이 마비되었는지 근육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마음도 마비되었는지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생각도 감각도 사라졌다. 존재가 없어졌다. 그렇게 가만히 천적을 만난 덜짐승처럼 그대로 멈춰섰다. 시간도 배고픔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암막 커튼은 적절했다. 세상의 빛과 이 공간을 차단하기에 충분한 두께였다. 뇌에 커튼이 쳐졌다. 소리까지 막았다. 어느 순간 바닥인 줄 알았던 마음이 또 한 번 가라앉는 게 느껴졌다. 쿵. 미궁의 시간이 지난 뒤 느낀 첫 감각이 추락이라니. 추락은 공간감이다. 떨어지기 위해서는 시작점과 끝이 필요하다. 바닥에 부딪혔을 때 비로소 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추락의 느낌이 어느 순간 멈췄다는 걸 의미한다. 그 지점에서 다시 처음과 같이 정신과 몸이 동시에 마비되었다. 어떤 힘이 나를 내던진 것일까? 스스로 몸을 굴린 것도 아니니 분명 체외에 무언가가 작용했음이 분명하다. 물론 당시에는 이를 분별할 힘도 의지도 없었다. 첫날은 그렇게 갔다. 그리고 다음날도 또 다음날도. 갈증이 아니라 허기 때문에 물을 찾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어나 물을 마시고 다시 침대로 간다. 그리고는 또다시 무감각으로의 침잠,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의 추락, 그렇게 일주일. 정오의 햇살이 암막 커튼을 비집고 들어와 잠시 방안을 찰칵 찢는 순간 전화기를 집어들고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정신과 예약 부탁드립니다. 오늘 빈 시간이 있다고요? 햇볕을 밧줄 삼아 몸을 일으켰고 택시를 불러 그대로 병원으로 향했다. 담당 교수를 만나기 전 레지던트가 먼저 이것저것 물으며 컴퓨터에 나의 정신을 입력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까? 네. 사실 이제껏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질문을 받고 나니 네라는 대답이 나왔다. 대답하면서도 죽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단지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던 것뿐이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던 것뿐이었다. 오히려 어느 날 빛을 보고 이러다 죽겠다 싶어 살아야겠다는 갈망이 목을 조여왔다. 그래서 이곳에 와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죽고 싶다는 말에 그렇다고 답했다. 누가 답한 것일까? 이제 교수가 화면에 띄워진 차트를 보기 시작한다. 그리고 묻는다. 왜 그렇게 술을 자주 마셨습니까? 아, 레지던트가 이 질문도 했었구나. 나는 매일 혼자서도 마신다고 답했었다. 한 번도 내가 왜 매일 술을 마시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회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포장마차에 들러 막걸리나 맥주를 마시는 것이 나에게 큰 위안이 되었던 것은 분명하다. 많이 마시지는 않았다. 어떤 술이건 한 병 정도면 충분한 취기가 올라왔다. 그리고 열기가 오른 얼굴을 어둠 속에 숨긴 채 밤하늘의 배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며 걸었다. 그런데 왜 마셨을까? 스트레스라고 해두죠. 정확한 답이 아니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듭니까? 네. 또 네라고 답해버렸다. 이번에는 살을 더 붙였다. 죽고 싶기는 한데 살고 싶어요. 입원하셔야겠습니다. 입원하셔야겠습니다. 이 말에는 바로 대답할 수가 없었다. 하얀 벽과 하얀 창틀 그리고 조도를 높여서 공기까지 하얀 방. 정신과 병동에 대해 평소 마음에 새겨왔던 인상이다. 광인이 소리치며 음식을 집어던지고 구속구로 몸을 포방당한 조커가 눈물을 흘리며 웃고 있을 법한 공간보다는 천국의 색채가 왠지 더 강했다. 머리에 꽃은 없어도 모두가 천사처럼 밝은 표정을 짓고 있는 곳, 그곳으로 가라는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그곳은 아직 아니었다. 왜요? 약으로는 안 되나요? 지금 이렇게 돌려보내고 나서 제가 다시 환자를 보지 못한 경우가 많았어요. 자살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도 충분히 의미를 전달하는 전문가의 경험이 묻어나는 화법에도 마음은 복잡했다. 아무래도 무리입니다. 이번까지는. 힘없는 저항은 의외로 통했다. 2주일치 약을 받았다. 2주일이 지나고 꼭 다시 오겠노라고 약속하기로 몇 번이고 되풀이했다. 택시 뒷좌석에 몸을 숨기고 다시 집으로. 말 잘 듣는 강아지처럼 꼬바 약을 입으로 틀어넣었다. 하루에 2번, 그 2번이 침대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일주일 뒤에 다시 찾은 병원. 좀 어때요? 약 먹고 계속 누워 있었어요. 네, 약이 덧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2주 뒤에 뵙겠습니다. 이번에도 2주일치 약을 타서 집으로 그리고 약 먹을 때만 침대에서 일어나는 시간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동안 회사에는 휴직계를 냈다 또다시 찾은 병원. 좀 어때요? 약 먹고 계속 누워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약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말았다.
그렇게 누워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나가서 활동하라고 약을 준 건데. 네. 더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 빼먹지 않고 약을 먹는 것이 할 수 있는 최대치였기 때문이다. 칭찬 대신 돌아온 타박에서 서운함마저 들었다. 그럼 좀 더 센 약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기분이 나아질 겁니다. 마약인가 하고 놀라는 사이에 한마디가 더 날아왔다. 오늘은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세요. 여기까지도 걸어서 가고요. 이 한마디는 마법을 부렸다. 착한 어린 양처럼 발걸음을 옮겨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방향을 조금만 오른쪽으로 틀면 한강공원이다. 그러나 지금은 강 지류의 언덕을 뒤덮는 갈대로 충분했다. 한강은 아주 너무 멀었다. 늦은 가을 오후 4시 반의 햇살은 이미 저녁을 머금고 있었다. 금방이라도 빛을 잃을 것 처럼 서둘러 어둠으로 달려가는 듯했다. 역까지 가는 길에는 시멘트로 덮이기 직전의 흙길도 있었다. 하늘과의 숨길이 남아있는 길. 언제나 천천히 걸었는지 모른다. 집 밖을 나와 걷게 된 것도 거의 한 달 만이다. 걷는 법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다. 몸에 새겨진 것은 생각보다 꽤 오래가니까. 고개를 들지 않고 땅만 보고 건넌 것은 사춘기 이후로 몸에 밴 습관이다. 특히 그날은 고개를 더 들 수가 없었다.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아니었다. 거저 볕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었다. 친밀한 밤으로 빨리 가고 싶었다. 하지만 걸음을 재촉할 수 없었다. 이미 최대치를 넘었다. 그렇다고 용기를 낸 것까지는 아니다. 말을 잘 들었을 뿐이다. 스트레스가 원인은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은 아닙니다. 우울증의 원인을 모르는데 단호한 답을 들었다. 대신 낯선 말이 이어졌다. 세로토닌 같은 내 신경 전달 물질이 잘 나와야 하는데 추운 겨울 수도가 얼어붙는 것처럼 굳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따뜻하게 해주면 녹을 것이고 그것이 지금까지 처방받아 약들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모든 환자분처럼 병이 낫지는 않아요. 나을 수 있을까요? 치료되지 않으면 제가 월급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두 발로 우울을 밟아 나갔다. 겨울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하루 단위의 기억은 없다. 얼마나 누워 있었는지 침대 한쪽이 약간 기울어졌다. 침대 끝에서 떨어질 듯 말 듯 몇 센티미터만 남겨두고 자는 버릇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언제나 마음은 북한산 백운대로 올라가는 철 사다리에 매달린 듯 흔들려 왔다. 바위 위에 서면 저 멀리 서울의 풍광보다 한 길 낭떠러지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마음이 가는 대로 보인다는 말 그대로 불안은 언제나 발밑에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다. 망치로 때려 부수고 싶은 햇사일 고구마 100만 개를 집어먹은 듯 답답한 집안일은 누구나 겪는다. 단지 마음의 공백이 필요한데 자신에게 그걸 주지 못했다. 술이 만드는 내의 정지, 그게 전부였다. 그래서 도망치고 싶었는데 마음이 몸보다 먼저 움직였다. 아니, 몸이 내가 망가지는데 알아차리지 못했다. 하지만 나를 구원한 것은 휴직도 여가도 여유도 취미도 아니었다. 동그란 알약과 흰색과 녹색을 반반 칠한 캡슐이었다. 열이 나면 원인과 상관없이 일단 해열제를 먹어 열을 떨어뜨리는 대정요법 같은 것이었다. 스스로 파악하지 못한 원인이 더 큰 병의 씨앗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정신의 병은 이름을 붙이면 이제는 그 존재가 아닌 것이 되는, 관찰하면 이제는 거기 있지 않은 것이 되는 양자역학적인 것이다. 그때 좀 더 일찍 정신병의 근원을 알아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역사에는 가정이 없듯이 삶에도 되돌이표는 없다. 그렇게 약병과 함께 겨울은 가고 봄이 왔다. 고개를 돌리면 항상 있는 한강공원길을 걷기 시작했다. 한 번 걷기 시작하자 내가 정지한 상태로 한도 끝도 없이 걸을 수 있었다. 거리는 킬로미터가 아닌 한강다리에 수로 셌다. 동작, 반포, 한남, 동호 그리고 성수대교까지 다리 간격은 2km 안팎 따지보니 하루에 10km 남짓한 거리를 걷고 또 걸었다. 반복하면 16km가 되는 날도 20km가 되는 날도 있었다. 걷는 것이 하루 일과 중 유일한 일이었고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그런 날도 있었다. 눈이 내리는 날은 눈을 맞으며 걸었다. 바람이 부는 날에는 비가 오는 날에는 날이 맑은 날에는 날이 흐린 날에는 어느 드라마의 대사처럼 그날 있는 그대로 걸었다. 좋았다. 두 발로 우울을 밟아 나갔다. 나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거울을 보았다. 내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자신을 가장 모르는 것이 때로 자신일 수 있다.
어느 날부터 거울 속 나와 눈을 맞추지 못했다. 눈을 보며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데 스스로 읽히는 것을 거부했다. 땅만 쳐다보고 가다 산속에서 길을 잃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미로 속이다. 우울은 내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면서 기뻐졌다. 나는 누구지? 누구였지? 왜 여기에 있는 거지? 왜 살고 있는 거지? 20대 중반으로 기억한다. 이 모든 질문에 호기롭게 답을 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진정 어른이 됐다고 여겼다. 그러다 갑자기 답안지를 잃어버렸다. 손에 쥐고 있던 것을 펼쳐보니 백지다. 무엇을 붙들고 살아온 것일까? 왜 지워진 것일까?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싶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아무한테도 말한 적이 없기에 말해줄 사람이 없는 것은 당연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대나무 숲에서라도 외쳐둘 걸 그랬다. 바람이 기억했다가 전해줄 수도 있을 텐데. 기다리다 보면 토토로라도 나와서 길을 안내해 줄까? 고양이 버스라도 나올까? 현실은 동화가 아니다. 눈앞에는 거대한 돌벽이 있기를 키우며 앞을 가로막고 있을 뿐이다. 뛰면서 기다린다. 너를. 일어나 걸으라 했던 정신과 교수의 말이 성경의 한 구절처럼 기적을 발휘했다. 무작정 걷기만 하다 어느 날 두 발이 동시에 지면에서 떨어지는 경험을 했다. 달리기의 정이다. 어느 한쪽 발이 땅에 닿으면 걷기, 동시에 떨어지는 순간이 있으면 뛰기다. 빨리 걷기를 겨루는 정보에서 실격 기준이기도 하다. 뛰고 있다. 몸이 마음이. 한강변 산책로를 달리는 사람이 겉으로 말인지 그렇게 걷고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고개는 언제나 대지의 속껍질을 향하고 있었으니까 뜨기 시작하자 옆에서 뛰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다. 폐가 더 많은 숨쉴 공간을 요구하자 가슴을 열어제치고 고개를 조금씩 들게 된다. 숨이 가빠지는 날이 늘어나면서 속도도 조금씩 붙기 시작한다. 한강 교각을 지나치는 속도가 빨라진다. 한남대교 남단 교각에는 벽화가 그려져 있다. 그림에서는 손을 들고 춤을 추고 있는 발레리나의 빨간 치마 아래로만 비가 내린다. 르네 마그리트의 거짓말 같던 초현실주의 그림과 닮았다. 침대를 동굴 삼아 지냈던 내가 지금 뛰고 있는 것도 그림처럼 마술 같은 일이다. 머릿속은 고요하다. 사고는 정지돼 있다. 이런 봄의 찬바람은 몸속에서 올라오는 열기에 대해 양보를 더욱 빨갛게 달군다. 계절이 바뀌고 있음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느낀다. 하루하루 다른 각도로 뜨고 지는 태양을 느낀다. 걷는 날보다 뛰는 날이 많아지면서 심장이 펄떡이고 있음을 느낀다. 죽기보다 살기를 선택한 자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다. 멈추지 않고 뛰는 거리도 늘어난다. 3km, 5km, 어느덧 10km를 쉬지 않고 뛴다. 일정한 간격으로 편의점과 화장실이 있어 달리기에 한강은 최적이다. 처음에는 습관적으로 맥주를 집어들었다. 알코올 의존증이 남아있었고 탄산의 상쾌함이 갈증을 일시적으로 달래주었다. 그러나 이내 탄산수로 생수로 바뀌어갔다. 알코올은 더욱 잦은 갈증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결국 물이었다. 순수한 물, 달리기가 오래도록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물뿐이었다. 몸에 들어간 물은 피로 바뀌고 피는 12만 킬로미터의 혈관을 따라 온몸에 산소를 공급한다. 흘리는 땀은 그 순환의 결과이다. 햇빛과 공기와 물과 땅과 몸이 뒤섞이면서 나 자신도 그저 자연의 일부임을 되새김질한다. 뛰면서 기다린다. 너를 만나게 되기를, 거울 속에서 눈 마주치기를 외면했던 너란 존재를. 무대 위에 한 배우가 서 있다. 무대 위에 한 배우가 서 있다. 대본에 따라 주어진 배역을 연기하고 있다. 감독이 요구한 대로 연기하는 듯하다가 어느새 스스로 그 역할에 집착한다. 나도 당신도 자신인 척 연기하고 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영화 가타카의 주인공 이선 호크가 토성의 위성 타이탄을 탐사하기 위해 신분을 위장해 주드로가 되려고 한 것이라면 차라리 낫다. 우주에 가고 싶은 일관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자기 정체를 숨기고 타인을 연기한 것이므로 이선 호크의 극중 이름은 빈센트 프리맨이다. 세상이라는 감독이 요구하는 것은 완벽한 연기 그 자체다. 누군가가 내 속에 들어와 나인 척 연기해도 문제될 게 없다. 누가 누구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다. 대체물이 널려있는 세상, 자본주의가 암처럼 확산하는 이유도 한없이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물건을 생산해내기 때문이다. 유선에서 휴대전화로의 진화가 행복을 얼마나 정진시켰는지는 모르겠다. 확실한 점은 이제 2년마다 전화기를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달리는 시간과 거리 그리고 위치까지 GPS로 정확하게 계산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을 탑재한 휴대전화를 들고 뛰고 있다. 뭔가를 끊임없이 바꾸기 위한 수단을 벌기 위해 직장을 다니고 있다. 포도주의 이후 인간은 자신이 생산한 물건과 같은 운명으로 전락했다.
언제나 갈아 끼울 수 있는 부품 같은 존재. 찰리 채플린이 그토록 정화한 톱니바퀴와 같은 신세다. 은하철도 999라는 오래된 만화에서 어린 주인공 철이가 갖고 싶어한 기계 몸 역시 자신이 대체 불가능한 존재일 때만 의미가 있다. 아니면 거저 기계일 뿐이다. 나를 우울로 밀어넣은 것은 무한 동력을 갖춘 기계의 반복적인 삶이 아닐까. 멈추게 할 스위치도 망가져버린 기계 끄는 유일한 방법은 삶을 끝내는 거, 부숴버리는 거, 망가뜨리는 거. 그럴 수 없다면 외면하기, 자신과의 거리두기, 스스로를 속이는 연기를 잘해내기, 바로 병이 시작된 지점이었다. 그런데 달리기는 달랐다. 달리면 차나 자전거를 탈 때보다 더 전면적으로 자신과 마주할 수 있다. 김훈은 자전거 여행에서 자전거는 몸이 확인할 수 없는 길을 가지 못한다라며 몸이 곧 길임을 안다라고 말했다. 몸과 길 사이에 엔진이 없는 것은 자전거의 축복이며 하여 살아 몸으로 바퀴를 굴려가는 일은 복되다고까지 했다. 달리기는 자전거 타기보다 더 깊다. 몸과 길 사이에 바퀴도 없이 두 다리를 통해 온전히 땅의 굴곡과 박혀있는 자갈을 느끼며 뛰는 일은 보다 직접적으로 길과 관계한다. 페달을 밟지 않아도 평질한 내리막에서 관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전거는 인생의 여정과는 사뭇 다르다. 달리기는 단 한 걸음이라도 직접 힘을 쓰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다. 삶은 그리고 달리기는 한 톨도 거저 주어지는 것이 없다. 두 다리는 체인이 아니라 몸통으로 연결돼 있다. 달리기로 좁힌 것은 나와 나 사이의 거리였다. 속도를 높여 두 다리로 땅을 박차할 때마다 나 자신과 가까워짐을 느꼈다. 수십 킬로미터를 달리는 동안 폐를 긁으며 나오는 숨은 남의 것이 아니었다. 연극은 끝났고 화장은 지워졌다. 이제 거울 앞에는 땀으로 범벅이 된 한 사내가 있다. 그는 방금까지 울었음에도 후련해하는 것 같다.